교체설 송영무 국방장관 소셜미디어에 적극 홍보에 나선 모양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우리 장관을 바꾸는 걸 가지고 개각이라고 하죠.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글쎄요. 송영무 국방장관의 행보가 아주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안 기자 최근 행보를 안 기자가 쫙 오늘 열심히 좀 취재해봤죠? 네, 행보 짚어보기 전에 지난달 27일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뭐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데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의 행보는 아주 바쁩니다. 먼저 이메일을 살펴볼까요?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예하부대 장교들에게 이례적으로 이메일을 직접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의 이메일이었냐면 국방개혁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하면서 국방개혁에 관한 이메일을 예하부대 장교들에게 직접 보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부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의 메일을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높은 사람의 메일을. 자,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도 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에서도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과거 송영무 장관의 게시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뉴스라든지 동영상 같은 거를 단순 링크해서 글을 올렸다면 최근에는 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장병의 희생을 마주할 때마다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이렇게 좀 감성적인 글을 자기가 직접 써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글들이 지난 5월까지 평균 2건에 그쳤던 게 지난 석 달간 평균 5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폭넓게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 교수님, 장관 행보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행보는 되게 광폭 행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방장관으로서 이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의 활동 자체를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때마침 오비 일학이라고 개각 한 서너 개 정도가 지금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예. 과거에는 하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대령들한테 보낸 그 메일도 사실은 과거에는 보내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장관 명의로 직접 관련자들에게 보냈던 거고, SNS도 과거에는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라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개인이 또 직접 써서 올려서 혹시라도 이게 좀 더 열심히 이 국민과 소통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리 안 기자님의 의구심을 지금 보는 건데 제가 볼 때 좋게 보고 싶어요. 좋게 보고 싶고, 송영무 장관이 제가 볼 때는 말 실수도 있었고 좀 업앤다운이 좀 있으신 분이긴 하지만 강직한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순수하게 일단 바라보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마치 국방부 장관 몇 개를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 설마 일국의 국방장관 맡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김근식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실 겁니다. 근데 하종대 부국장께 이건 좀 질문을 드릴까요? 그 전에 저 부분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뭔가 신호를 자꾸 요즘에 보내고 있잖아요, 안 기자? 그렇습니다. 하트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거냐? 자, 성공한 적 없는 국방개혁을 기필코 성공시킬 것이다. 이렇게 8월 3일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의 완수자가 결국은 나야 나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5개월 동안 이런 국방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안 기자 설명대로 국방부 장관이 예하부대 장교들에게 편지를 직접 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요. 예. 그건 이제 매우 이례적이지만 저기 이제 SNS에 예를 들면 페북에 글을 올리는 거는 예. 장관이 직접 이제 장관 페북이니까 장관이 직접 올리는 때도 있겠지만 기본 담당에 이제 장교가 있으니까 자기가 말로 하면 이제 거기서 올려줄 거고.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가 한번 직접 송영무 장관이 이제 같이 한번 페북을 이렇게 봐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서 1, 2월 달에는 2건, 3건, 4건 하다 이제 6월 달부터 늘어난 거죠. 4건, 5건, 6건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한 거고. 다만 이제 국방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발언이 많아졌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이 기무사와의 어떤 갈등, 여기에서 국방장관의 어떤 그 거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된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여기 국방부 장관을 계속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여러 요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바로를 보면은 이게 가능성이 거의 반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예, 안 할 수도 있고. 야. 예. 그러니까 매우 지금 크리티컬 순간이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으로서는 더욱더 활동을, 행보를 더 광폭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국민들에게 소통을 뭐 원활히 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신 대로 이게 마치 국민들을 하면서 사실은 쓰리쿠션이라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좀 이 애정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조금 좀 볼썽사납 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 예전에도 한번 여기서 다뤘습니다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할 때 대통령 도착하기 전에 이 거수경례 연습했잖아요. 구호까지 외쳐가면서 외쳤고 연습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대통령 앉을 때 의자 빼주고 이런 건 뭐 과공 비례란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장군이 별을 달고 구호를 구령을 외쳐가면서 경례하지 않거든요. 이제 예. 그런 걸 보면 혹시라도 뭐 이거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만 송 장관께서 국방장관직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계속 받기 위해서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구심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정대 부국장이 지금 송 장관이 유임이 될 가능성 반, 그렇지 못할 가능성 반, 매우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자, 오늘 김민지 기자 먼저 좀 논란이 됐던 사안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비핵화가 협상이 좀 흐지부지되고 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GP, 휴전선 감시 초소죠. GP를 좀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너무 과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지 않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그것과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북한은 전혀 변하지도 않는데 우리 국군만 무장해제를 하는 거 아닌가. GP를 순차적으로 철수한다는 게. 의원님, 저도 군복을 40년간 입었는데, 하나하나 줄인다는 것은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은 너희들이 몇 개 없애야 되고, 우리는 몇 개 없앤다. 이렇게 군사, 회담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것이죠. 1대1대 그런 협상은 하지 않습니다. 네. DMZ 내에 있는 최전방 감시 초소 GP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요. 오늘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좀 따져보니까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오늘 발언과 사흘 전에 국방부에서 나온 내용과 김민지 기자 보니까 이게 좀 배치가 되던데요?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게 이 감시 초소라는 게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북한에서도 10개 없애면 우리나라에서도 10개 없앤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비율적으로 많이 없애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오늘은 좀 그 원칙을 바꿔서 구역별로 철수를 하겠다. 그래서 A 구역에서 있는 북한 초소, 우리나라 초소도 다 없애겠다 하면 어느 정도 좀 숫자가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원칙을 바꾼 건데요. 아하. 오늘 국회에서 지난 21일 실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한 10여 개 내에는 됩니다. 한두 개부터 시범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상호간에 믿게 되면 또 한두 개, 이제 1km 이내 것부터 좀 정리를 해나가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김 교수님 이런 거죠. 아니 10개씩을 같이 없애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송 장관 얘기대로 섹터별로 해갖고 구역별로 없애든 예. 이게 국방부에 뭔가 이게 지금 생각들이 미리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닙니까? 이미 저 부분은 이제 장성급 회담을 지난번에 가졌었지 않습니까? 예.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공동 보도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GP에 대한 단계적 철수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는 걸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미 군사적 신뢰 회복이라는 또 군비 통제의 일환의 차원에서 이 비무장지대에서 좀 비무장지대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지대화라는 큰 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GP의 단계적 철수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논의의 방식이 합의됐다고 하지만 이게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비율 대 비율로 철수를 할 건지 아니면 구역별로 정해서 구역을 다 드러낼 것인지 예. 아니면 개수를 똑같이 맞춰 철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의된 바가 없는데 장관께서 나와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하고 굉장히 민감한 지금 협상의 카드로 써야 될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공개하는 건 좀 우리한테 해롭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네, 부국장 말씀하시죠. 예, 저 부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P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양쪽이 군사 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2km 시간은 비무장지대 안에 초소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밖에 들어가 있는 거는 GOP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우리도 60개 들어가 있고 북한도 180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불법이에요. 거기에는 원래 무장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서로 가까이서 봐야만 관찰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유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찰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 올해 말에는 글로벌 호크도 있어야 돼. 이거는 고고도 무인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고도 무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정찰할 수 있는 여러 자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만약에 비례성의 원칙에서 똑같이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휴전선 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하는 상징적 조치거든요. 예. 우리는 여기 다 없어도 사실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다 없애면 크게 문제가 생겨요. 예. 정찰 자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무장 해제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과도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평화적인 조치로 긴장 완화 조치로 한다면은 그게 꼭 비례성, 저게 180개니까 우리 60개 없을 때 반드시 180개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좋은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뭔가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알려지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글쎄요,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적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국방백서에는 현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돼 있죠. 근데 이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안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도 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송 장관은 검토를 말한 적은 있지만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약간 모호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정부가 북한군은 우리의 적 이렇게 돼 있죠? 주적이라는 말은 아니죠. 최근에 군에서 이 문구와 관련돼서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온 것은 왜 나왔죠?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침범을 하거나 위해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적으로 작용한다. 적을까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한 말 해봐라 하고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병사들의 방향이 어땠습니까? 철책의 방향이 어땠죠? 병사들이 뭐 어디를 주시하고 지금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병사들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리고 왜 지금 철책을 향해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가? 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군 자체가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듣기에 따라서는 송 장관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 과속 논란도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주적을 빼느니 마느니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송 장관의 답변을 그대로 들어보면 금방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침범을 하거나 유해를 하거나 국민 재산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건 모두 적이라고 정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 이야기는 지금 송 장관 스스로가 국회의원의 날카로운 비판을 피해가면서 스스로 실토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주적이란 말 대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는 걸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예. 본래 우리의 국방백서는 최근까지도 천안함 사태 이후에 계속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주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 장관 발언도 저것도 반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주적이라는 말을 안 쓴 적도 없어요. 주적이라는 말을 95년에 썼었고. YS 때 썼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도 주적은 아니지만 적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저는 송 장관이 저 말씀을 한 걸로 봐서는 일단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이 명시적 표현 말고 북한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위협 대상을 이 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좀 포괄적 범주로 넣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아마 지시한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지금 국방부 내의 분위기나 청와대의 분위기는 북한 주적이라고 하는 이 등식화된 명시적 내용을 조금 바꿔보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적이다, 주적이다, 뭐 이야기는 많은데요. 송영무 장관 후보자 시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실까요? 북한 추적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주적이라고 규정을 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분명히 주적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고요.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해 6월이고 지금 8월이면 1년 2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그 적에 관한 그 개념이 이렇게 좀 글쎄 바뀐 건 아니죠. 뭐 본인 적이라고 일단 생각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예. 국방부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적을 꼭 북한만으로 규정할 것인가, 예. 아니면 우리의 영공, 영해 그리고 영토를 침범하는 그 어떤 나라도 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나라도 그거는 뭐 북한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해 영공을 침범하면 당연히 적이 되는 거죠. 예. 그거를 가지고 굳이 사실은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북한에서 불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김영삼 정권 때 들어간 거거든요. 예. 굳이 이런 것을 지금 남북 화해 국면이고 어쨌든 비핵화를 위해서 양측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북한도 주적이라고 남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요. 그러니까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부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 글쎄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적과 주적의 개념을 사실은 국방백서에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가 지구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주적이라는 개념이 좀 순화돼서 포괄적으로 쓰는 것도 사실 시대 추세는 맞는데 예. 저는 아까 김중로 그 바른미래당 의원이 했던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지금의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철책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병사와 장교가 총불을 어디를 겨누고 있느냐. 분명히 우리의 싸움이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전투가 났을 때 우리가 같이 맞닥뜨려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안보 태세 차원에서는 주적이나 적이라는 개념을 명시로 쓰는지 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예. 우리 국방 태세나 안보 태세에서는 군인과 장병들에게는 그런 식의 안보 교육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북한군이 적이 아니다라는 걸로 오해될 경우에는 네. 철책에서 근무한 이 병사들이 총불을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중국이 적인지, 허허. 뭐 북한이 적인지, 러시아가 적인지, 일본이 적인지 헷갈려버리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속 그 논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이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전에 모든 걸 너무 빨리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대북 제재는 이 긴밀한 공조가 생명입니다. 근데 이 공조에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 안 기자 왜 그런 거죠? 뭐 남북 연락사무소를 이르면 다음 주에 개소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하는 거는 미국의 양해를 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 물자가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여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이미 많은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점이기도 해요. 어떤 물자가 넘어갔느냐? 기존에 알려진 거 80톤 1억 300만 원 상당의 경유와 석유가 넘어간 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6월과 7월 사이에 115톤가량의 철강, 니켈, 그리고 보일러 등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자들이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다는 내용이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6월과 7월 사이에 북한에 115톤가량의,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10억 원, 안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요.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만약에 정양석 의원의 자료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거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어요? 하정대 부국장?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남북 연락 사무소를 개성에다가 다시 이제 개설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개설하면 당연히 필요한 물자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미국하고 협의해가지고 합의가 돼야 되고 양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양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강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바로 우리를 제재하지는 않겠지만 한미 간의 신뢰에 금이 가게 돼요. 아하.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하고 싶은 사업도 같이 똑같이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상당히 이 부분을 굳이 남북 이 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미국의 우리가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꼭 굳이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걸 운영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물자가 결국은 제재 대상이라면은 예. 미국과 상호에 사전에 서로 조율을 거쳐서 하는 게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생각을 하고 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봐도요, 뭐 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건 분명히 안 좋아 보여요. 어허. 처음에는 분명히 고위 당국자까지 워싱턴을 보내가지고 사실 물밑에서 야 우리가 개정의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거든요. 합의했기 때문에 만드는데 조금 제재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외회로 좀 허용해 달라라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어요. 그때는 그럼 자신 있었으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과의 신뢰를 위해서 그렇게 제재를 예외 조항을 받도록 끝까지 조율해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예. 좀 해보니까 미국이 완강하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제 와서는 청와대가 사실은 이게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허허. 우리가 그냥 하면 된다. 라고 입장을 좀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건 옳닥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러면 제재 예외를 허용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우리 남북이 결심하면 된다라고 했으면 그냥 밀어붙이고 가든지 처음에는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예.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게 미국과 우리가 허락받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으로서는 두 번 기분 나쁜 겁니다. 아하. 저는 그런 면에서 한미 간의 신뢰를 위해서는 일관성 그리고 만약 이게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다.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너도 힘든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고 기다려달라. 오히려 대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굳이 나서서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글쎄요. 한미 간에 뭐 약간 좀 삐끗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섞인 그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